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양대 도시 서울과 부산의 시정을 책임질 새로운 시장은 누가 될지 4.7 재보궐선거 이제 투표 마감까지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서울 유권자 840만, 부산 유권자 290만 명은 누구를 선택했을지 혹은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지 잠시 후 8시 15분이 되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투표소 출구에서 만나 물어본 출구조사의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중 아마도 가장 뜨거운 대결로 기록될 이번 선거의 투개표 상황, MBC 특집 뉴스데스크 선택 2021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투표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7시 기준입니다. 전체 투표율은 51.9%입니다. 역대 시도지사 재보궐선거 최고 투표율을 이미 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투표율은 54.4%입니다. 사전 투표율은 21.95%였습니다. 부산입니다. 역시 7시 기준입니다. 투표율은 49.4%, 사전 투표율은 18.65%였습니다. 이 재보궐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다른 전국 선거보다 통상 투표율이 낮습니다. 지금의 흐름이라면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았던 재작년 4.3 재보궐 48%를 훌쩍 넘길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이 참여 열기가 어느 후보에 어떻게 작용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과연 오늘 본투표의 참여 열기는 어떤지 서울과 부산 지역 투표소를 차례로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합정동 투표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자, 아직 투표하는 분들이 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면 투표가 마감되는데요. 오후 한때 한산했던 투표소는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종료 시간인 8시를 넘기더라도 대기표를 받은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본투표는 사전 투표와 다르게 거주지 주변에 지정된 투표소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전 투표와 착각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 투표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도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유행 속에 치러졌는데 발열 체크하고 위생장갑을 끼는 등 방역에도 철저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증상이 없다면 저녁 8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자가격리자 3,700여 명이 투표하겠다고 미리 신청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서울시장 투표율은 54.4%인데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59.8%,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로 48.5%였습니다. 크고 작은 소동도 있었는데요. 서울 마포구에선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떼어낸 50대 남성이 붙잡혔고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오세훈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합정동 투표소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 사전 투표율은 서울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본 투표에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참여했을지 부산 용문초등학교 투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현지호 기자, 부산 지역 참여 열기는 어떻습니까? 네,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문초등학교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투표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소에 몰리면서 투표율도 급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지역 투표율은 오후 7시 기준 49.4%를 기록 중입니다. 구군별로 보면 연제구가 52.2%로 가장 높고 기장군이 45%로 가장 낮습니다. 사전 투표는 오후부터 선관위 투표율 집계에 포함되는데요. 부산 지역은 사전 투표율 18.65%로 2018년 7대 지방선거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최종 투표율이 58.8%인데 이번 보궐선거는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2시간이 더 길어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에는 자가격리자들도 투표에 나섭니다. 부산에서는 전체 자가격리자의 19.5%인
1,600여 명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든 투표가 끝나고 8시 30분부터는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편 오늘 부산 일부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상구의 한 투표소에서 술 취한 40대가 건물 출입문을 부수는 등 18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사전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각 캠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용문초등학교 투표장에서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네, 이번 선거의 투개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꾸민 선거방송 뉴스룸을 다녀왔습니다. 역대 어느 재보선보다 치열했던 선거전 그 열전의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 해도 과한 말이 아니죠.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앞세워서 상대를 공략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정리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답지 않다는 당내 경쟁 후보의 비판에도 수직 정원과 공공분양 30만 호 주택 공급 공약 등 도시개발 공약들을 앞세워 범여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평당 1,000만 원대의 반값 아파트로 집 없는 서민들의 서름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다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깜짝 승리한 뒤 우여곡절 끝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누르고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현 정부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주택 가격을 누른 건 정말 그거는요. 천추에 남을 큰 대역 죄라고 해도.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민심이 더욱 악화돼 오 후보의 정권 심판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반격했습니다. 특히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박 후보는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오 후보를 거짓말 후보로 몰아세웠습니다.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기업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용산 참사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오 후보가 참사의 배경에 주민들의 폭력적 저항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용산 참사의 본질은 서민의 삶과 시민의 목소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다 드렸는데 그 부분은 생략이 된 채 앞에 부분만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공세에 오 후보는 집값, 전세가 폭등, 공시지가 인상 등 현 정부 부동산 난맥상을 집중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집값 분노를 풀어드릴 테니 과거 실패했던 거짓말 후보는 안 된다는 박영선 후보. 집값 못 잡은 정부 여당이 반성하도록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문제와 부동산 실정을 둘러싼 두 후보의 정면 충돌은 선거 운동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전도 가덕도 신공항 같은 지역 문제부터 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두고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가 일진일퇴의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전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부울경의 미래입니다.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내 대구 경북 의원들의 반발에도 신공항은 물론 한일 해저 터널까지 내걸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부산 가덕도와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선거전은 나란히 국회 사무총장 출신인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대결로 일찌감치 압축됐습니다.
자신의 호까지 가덕으로 바꾼 김영춘 후보는 오거돈 전 시장 성추문 문제를 사과하면서도 지역 살리기와 일꾼론에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경제가 나쁜 도시 부산을 살리는 살림꾼을 뽑는 선거여야 합니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오전 시장 문제로 치르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집권 세력을 혼내야 부산도 발전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말만 하지 말과 행동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맨날 척만 하지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선거전이 후반으로 치달으면서 박형준 후보의 도덕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박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문제와 MB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 문건 개입 정황,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 미술품 설치 특혜 등 직권남용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비리, 의혹투성이인 야당 후보, 말만 번지르는 그 후보에게 부산의 운명을 맡겨서 부산이 살 수 있겠습니까? 박 후보는 재산 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전부 민주당의 흑색 선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심소봉대하고 고장난 추궁기기 틀듯이 매일 설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저 그렇게 막 살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경쟁하듯 부산의 11개 구군을 모두 돌면서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선거 과정을 쭉 취재해온 정치팀 기자들과 함께 이번 선거의 쟁점과 관전 대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당 담당하는 이학수 기자, 야당 담당하는 이기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뭐 딱딱하게 할 필요 없이 키워드를 몇 가지 좀, 그러니까 이번 선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한 몇 가지 키워드 열쇠말을 뽑아봤죠. 네. 자, 첫 번째 열쇠말 보겠습니다.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단일화가 여권도 단일화를 했고 네. 야권도 단일화를 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야권은 단일화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과정을 보면 야권 단일화는 중반까지는 조금 삐걱대면서 잘 안 됐죠. 그래서 네. 오늘 투표하신 분들이 가서 보셨겠지만 투표용지에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인쇄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퇴 이렇게 써져 있었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과정이 삐걱대거나 잡음이 생기면 유권자들에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마련인데 이번 야권 단일화는 오히려 그런 과정이 흥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단일화 과정에서 보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단일화 대상이잖아요. 이제 네. 안철수 후보를 그래서 정신 이상한 사람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거 보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데 저래도 되나?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저 두 당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결합이 되겠냐 해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흥행 요인이 됐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쓴 전략으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과정이 오히려 이제 2월에는 야권 그 국민의힘 당내 단일화와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가 주도가 됐고요. 네. 3월에는 오세훈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어지면서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전국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오세훈 후보는 이 과정에서 뒤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한 후보라는 이미지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좀 플러스가 요인이 됐고 또 단일화 이후에도 금태섭,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패배한 후보들이 네. 끝까지 선거운동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차이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권도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단일화를 2번 거쳐가지고 지금 여권 대표에 이제 후보가 된 건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았어요. 네, 이제 단일화에 나선 후보들끼리의 일종의 체급 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정치적 역량의 체급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소속 정당도 있을 것이고요. 후보 개인의 어떤 인지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김진애 의원의 열린민주당은 3석 그리고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은 1석짜리 미니 정당입니다. 네. 또 이념적으로도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 지지층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지지층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통상 단일화에 따른 이 후보 간 맞짱 토론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좋을 기회들인데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야권 단일화 이런 것들에 좀 가린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시너지이고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영역 확장의 효과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영역 확장에서도 지금 야권이 좀 재미를 본 거죠.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까지도 범야권의 단일화에 포섭을 한데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중도층이라고 분류가 되는 안철수 후보를 결국에는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힘과 함께 단일화를 하면서 선거운동 막판까지 안철수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역 확장 면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열쇠말 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저도 뭐 이번 선거 가지고서 매일 뉴스를 했지만은 이번 선거를 전하는 뉴스에 매일같이 등장했던 게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 근데 이게 지금 거짓말이 여당에서는 야당 후보를 거짓말하는 후보라고 공략을 하면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반대로 야당에서는 막판에 여당 후보를 향해서 이제 존재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말로 이제 덮어쓰기를 했어요. 똑같이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는데 자, 이제 여당에서 공세를 펼쳤던 거짓말 후보 쟁점들이 꽤 있었어요. 네, 처음에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이 선거 중반으로 흐를수록 거짓말 논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에 대해서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이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제 의식 속에 없었다. 그러니까 땅이 강남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내곡동 땅 그 정확한 위치 이런 것들은 자기는 알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해명을 바꿉니다. 말이 바뀐 거죠, 좀.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해명이 바뀔 때마다 의혹이 그리고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오 후보를 측량 현장에서 봤다는 증언도 좀 나왔고요. 자, 그런 거죠. 이를테면 이제 측량 현장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생태탕집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제 특정 브랜드 페라가모의 뭐 신발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뭐 왜 중요하냐 했더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고 했는데 아니 측량 현장에 나타나서 우리 식당 와가지고 생태탕까지 먹었다. 이 말 이렇게 되니까 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이 계속 의혹을 부르고 일종의 그 아리송한 또 해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억에 자고 나면 뭐 아니죠. 그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기자들상에 상당히 좀 이거 해석을 어떻게 되는가를 놓고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거든요. 네. 자, 그러자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가 이제 마지막 후보 토론이었죠. 후보 토론이었는데 그때 이제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존재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있어서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 후보를 냈고 그 후보가 박영선 후보고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없어야 될 후보인데 오세훈 후보가 면전에서 내 앞에 박영선 후보가 있으니까 당신은 존재 자체가 거짓말에서 기인된 거다라고 역공을 편 거죠. 마지막에 계속 거짓말쟁이라는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랑 거짓말이 연관어처럼 돼 있는데 그걸 던짐으로 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한테도 거짓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막판 전략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야당에서는 일관되게 거짓말이라는 공세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중요하지만 결국에 남는 게 생태탕, 내곡동, 뭐 페라가모 이런 것들만 남았기 때문에 여당이 오히려 선거를 좀 희화화하지 않았냐라고 역공을 좀 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거짓말 공격을 좀 되받아 친 거기도 하고요. 도덕성 검증은 사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계속 이어질 사안이죠. 이게 지금 뭐 오늘 당선자는 오늘 밤중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결정이 나지만은 이 지금 어쨌든지 간에 내곡동 땅 관련해서 지금 서로 주고받은 고소고발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선거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죽은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년짜리 시장 임기 중 언젠가는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함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열쇠말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두고서 한 말이었고요. 자, 다음 열쇠말 보겠습니다. 가덕도입니다. 가덕도. 가덕도는 이제 부산시장 선거 전에 이슈로 등장했던 단어인데 이학수 기자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가덕도가요. 선거 진작 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이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예, 부산에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좀 열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반격 카드로 내밀었던 게 바로 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입니다. 네. 2월 26일 날 그 12조 8조 원 규모의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통과 하루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 공항을 찾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갔었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정부 여당이 총력 지원한 사업인 거죠. 이제 그걸 두고서 야권에서는 이제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가덕도를 찾아가서 이제 공항 얘기를 꺼낸 것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펴기도 했어요. 네, 그런 공세를 펴니까 청와대가 또 이제 맞받친 게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의 대계다 이렇게 네. 반박을 내놨습니다. 네. 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 부산 김영춘 후보의 이제 전략이었고요. 네. 국민의힘도 대놓고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는 이제 못했는데 네. 이 부산 지역에 뛰고 있는 박형준 후보도 가덕도 신공항에 편승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놓고서 그 TK와 PK가 좀 갈렸죠, 내부적으로. 네. 야당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당히 가덕도가 곤혹스러운 이슈였죠. 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 통과되는 본회의에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찬성 반대 토론을 서로 맞붙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당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지 또 진정성을 워낙 강하게 보이면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선거 50일 전에 이미 이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국민의힘의 악재가 오히려 민주당에서 소멸시켜준 그런 영향도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그게 일단 짧게요. 이게 어쨌든 여권에서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소재였는데 너무 빨리 이슈를 정리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종의 이제 여당이 독점할 수 없는 이슈가 된 측면도 좀 있는 거고요. 편승 전략을 국민의힘에서 이제 택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3월 초 들어서 이 LH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이슈를 어느 정도는 덮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반전의 카드, 회심의 어떤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카드였는데 결국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5분 48초 뒤에 공개가 되는데요. 예고해 드린 대로 5분 40초 뒤 8시 15분에 출구조사의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알기 쉽게 전해드릴 선거방송 뉴스룸 다시 연결합니다. 이지연 앵커. 네, 출구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승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조금 전 직접 입장을 밝혔고요.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민주당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명아 기자, 민주당사 분위기 많이 가라앉았죠? 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이 큰 차이로 뒤지는 결과가 나오자 이곳 상황실 분위기도 매우 침울합니다.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본 김태년 당대표 대행과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침통한 표정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가 방금 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부인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며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개표 윤곽이 드러나면 상황실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구조사가 공개된 뒤 약 10분쯤 지난 지금 일부 당직자와 캠프 관계자들만 남아 개표 상황을 무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 막판 바람이 바뀌었다. 박빙 승부를 내심 기대했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통적 강세 지역인 구로, 강서구 등 서남부 벨트와 강북, 중랑구 등 강북 벨트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표에서도 반전이 어렵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서울, 부산시장 두 군데 모두 완패로 선거가 끝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론과 쇄신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밤 비공개로 최고위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 등 수습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나온 출구조사 결과, 물론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이 출구조사 결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팀 이학수, 이기주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상을 가지고서 키워드로 정리를 미리 해봤는데, 자, 거기에 지금 이 결과, 이 출구 조사 결과에 해당하는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선거 일주일 앞두고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양당의 지도부들이 이번 선거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내세운 게 여당에서는 3%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니다. 우리도 매일 돌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5%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한 번씩. 결과적으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의 예측이 가까워요. 네, 그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정당별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격차는 뭐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에서 마지막에 뭐 박빙 승부다, 샤이 진보들이 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펴면서 표 결집을 호소를 했지만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그런 호소가 먹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3%포인트라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진 거였는지 아니면은 이른바 이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마케팅이었는지 어떻게 볼까요? 이게 뭐 대전제는 이제 투표 독려를 위한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바람이 분다 혹은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 이런 수사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에는 화가 났지만 차마 국민의힘 후보는 찍지 못하는 그런 후보들을 대거 투표장에 데려온다면 승산이 있다. 그런 유권자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유권자들을 데려오는 승산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측이 맞지 않았던 거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030의 선택입니다. 굉장히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네. 지금 저희 출구조사 결과 중에서 연령대별 결과를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로 2030이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는데 지금 출구조사 얘기입니다. 예. 2030이 반대로 지지한 것으로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오세훈 후보가 20대에서 서울의 경우입니다. 55.6, 박용선 후보 33.6, 또 30대에서 오세훈 후보 56.5, 그다음에 박용선 후보가 38.7. 이렇게 보면은 17%서부터 20%까지 차이가 납니다.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40대에서만 49.3, 48.3. 박용선 후보가 근소하게 지금 앞서 있는 출구조사 결과인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선거 전부터 이미 이제 20대, 30대가 민주당의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경고음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20, 30대가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지만은 이번 선거를 앞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2030에서 좀 돌아선 그런 경향성이 읽혔던 거죠. 네. 이 뭐 동등한 기회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이제 20대, 30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민주당의 지지가 주로 반감이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이번에 투표율이요. 투표율, 지금 득표율이 아니라 투표율이 강남 3구가 높았어요. 강남 3구랑 그리고 목동에 있는 양천구가 높았는데 이 해석이 좀 필요해요. 투표율 상위권에 강남 3구 그리고 말씀하신 양천구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분출된 것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 이번 그 판세가 LH 사태 하나만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180석을 줬더니 임대차 3법을 단독 처리를 했고 또 전셋값 상승, 뭐 품귀 현상을 유발하는 그런 부동산 실정 전체적으로 이어져 오는 여권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결국에는 부동산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발표된 출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로 이렇게 야당이 압승을 하고 민주당이 참패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집 뉴스데스크 선택 2010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 네, 2부에서는 선거 이외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가 급기야 600명대 중반으로 증가했습니다.
근 석 달 만에 가장 큰 수치인데요.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교회와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탓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4,500명대를 오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6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3차 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지난 1월 8일 이후 89일 만에 최대 수치입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이 653명인데 수도권에서 413명, 비수도권에서 240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주 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확진자 비율도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정교회와 부산 유흥시설, 그리고 대전의 학교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으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세에 대전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는 등 현재 비수도권에서 7개 지역이 자체적으로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온 방역 전선에도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입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모임을 취소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접종 대상자들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사망과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자, 이러다 4차 유행이 터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루 2,000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박진주 기자입니다.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지난해 12월 초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올라선 지 불과 9일 뒤 700~800명대는 건너뛰고 바로 1,000명대를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3차 유행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500명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2,000명 정도의 확진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개인 방역이 느슨해진 데다 날씨가 풀리면서 활동량이 증가하는 등 재확산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정부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블링, 즉 하루 확진자 수가 2배로 급증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하루 환자가 1,000명씩 20일 동안 발생해도 병상 여력은 충분하다며 앞으로는 증상이 없어도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확산세를 잡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추가 방역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단계로 우선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치시켜놔야 일단 풍선 효과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를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네, 정부가 조금 전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백신과 이 피가 뭉치는 혈전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릴 때까지 접종을 보류하겠다는 건데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보건교사와 특수교육 종사자에 대한 접종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혈전 생성 논란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60세 미만에 대한 접종이 중단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 정부도 60세 미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특수교육, 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 7만 3천 명과 모레로 예정됐던 장애인 시설과 교정시설 종사자 등 12만 8천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유럽의약품청이 백신과 희귀혈전증과의 인과관계 평가를 내놓을 때까지 접종을 보류하자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맥동 혈전증 등 희귀혈전증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20대 여성 의료기관 종사자의 폐와 다리에서 혈전이 발견된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요양병원에서 숨진 60대 여성과 코로나19 대응 요원인 20대 남성에 이어 혈전이 발견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중 60대 여성은 조사 결과 백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데 20대 남성은 이미 퇴원했고 20대 여성도 치료를 받고 호전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1회 접종만으로 66%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얀센의 백신이 식약처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에 대한 조사 오늘도 종일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 김태현의 행적만 보더라도 반사회성 인격장애 중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진단합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운동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와 걸어갑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범행 30분 전 PC방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화장실로 갔다가 화장실로 가고 그러다가 바로 집에 다시 나가더라고요. 경찰은 이때 김태현이 이미 마트에서 훔친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들고 있던 흰색 비닐봉투엔 상자가 들어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퀵서비스 배달이라고 속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상자였습니다. 13분 뒤 PC방에서 나온 김태현은 곧바로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잠시 뒤 살인을 저지를 거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태어난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태현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PC방의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태현이 4-5번에 걸쳐 현금 수십만 원을 빼갔다고 말했고 훈련소 동기 역시 동기들의 속옷과 활동복을 훔치는 등 도벽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태현 가족이 버리고 간 이삿짐에선 다른 병사의 군 장구류 명찰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태현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사이코패스의 특성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필요하면 뭐든지 그냥 쓱쓱 훔쳐버리고 이꺼내꺼 구분도 불분명하고 일종의 자극 추구, 충동성. 자기가 꽂히면은 브레이크 없이 마구 페달을 밟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으로 볼 때 김태현은 자의식 과잉과 공감 능력 부족, 충동적 도벽 등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향을 가진 걸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성향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끔찍한 살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성향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1차 조사를 벌인 경찰은 한 차례 더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직전 찾은 PC방에 대해서도 이틀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몰카 있나 없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오는 금요일 김태현을 검찰로 넘기면서 얼굴을 공개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어제 제주대 앞에서 버스와 트럭이 잇따라 추돌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다쳤는데요. 내리막길을 달리던 트럭의 제동장치가 문제였는데 그걸 이미 알고도 수리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의 CCTV 화면입니다. 버스가 정거장에 멈춰서는 순간 뒤따라오던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늦추지 못한 채 옆 차선의 1톤 화물차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시내버스는 정류장을 넘어 도로 밖으로 밀려 넘어지고 앞서 정차한 또 다른 버스까지 한꺼번에 부딪힙니다. 사고 났어. 119 신호 좀 해줘라. 나 저 차 위험하더라고 계속. 사고를 낸 4.5톤 트럭은 내리막길을 달리다 2차선에 있던 1톤 화물차에 부딪힌 뒤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정면에 있던 버스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던 김모 씨와 탑승객 박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저께 제가 김포공항에 펴다녔어요. 어제 또 통화를 했거든. 하루 2시경에 잘 지내고 있다고. 31살 먹은 자식이 먼저 갔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지.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도로에는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급격하게 꺾인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가 운행했던 516 도로. 산록도로를 벗어나자 급경사가 시작되고 경사도를 측정해보니 6도가 넘습니다. 계속 내리막길이다 보니 이 화물차가 짐 싣고 내려오다 보면은 브레이크가 안 먹습니다. 한 서너 번 밟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전혀 안 먹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그 길을 전혀 안 다니고 있습니다. 또 4.5톤 사고 화물차는 짐을 8.5톤까지 실을 수 있게 개조됐는데 올해 초에도 제동 장치가 오작동해 2차례 사고가 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도 크게 사고가 2번 날 뻔했고 그 요번에 사고 난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핸들을 틀어서 가드레일을 제가 혼자 받고 제가 혼자 닦아서 병원에 간 적이 있고.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대구 중구와 남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를 한 뒤 온라인에 인증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당 후보에게 한 표를 보태려고 주소를 서울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이래도 되는 건지 논란이 일자 다시 말을 바꾸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옮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투표 인증을 했습니다. 곽 의원은 송파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투표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구에 주소지를 뒀다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서울로 주소를 좀 옮겼었습니다. 네. 투표하려고. 투표하시려고요? 예. 곽 의원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주소를 옮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소를 최근에 옮기신 건가요, 그러면? 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임박해서 옮기면 오해받을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에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한 사실을 대놓고 인증한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 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분을 지역의 대표로 뽑았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씁쓸하고 좀 허탈하고 좀 그런. 차기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곽상도 의원은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구 시민들한테는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서 투표하라고 안 그러던가요? 그렇습니까? 한번 대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곽상도 의원은 취재기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자신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네,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물 고문까지 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소녀는 현재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추모되고 있는데요. 섬뜩하게도 이모는 이 학대 상황을 직접 촬영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서연이가 숨지기 3시간 전 학대 영상과 함께 검찰의 수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차마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합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살 서연이가 숨지기 3시간 전 이모가 직접 찍은 동영상입니다. 눈 주변과 팔 곳곳은 시커멓게 멍들었고 하의는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손을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손 올려. 오늘도 그만큼 올라가니? 그럼. 공포에 질린 서연이는 팔을 올리려 애쓰지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 올리는 겁니다. 이모는 비웃기까지 합니다. 올려라. 올려.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 부검 결과 서연이는 갈비뼈 골절 외에 폭행당한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못 올려. 3번째 갈비가 부러졌기 때문에 안 된다. 3번째 갈비가. 공소장에는 영상 이후의 잔혹한 물고문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모는 먼저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양손을 몸 뒤로 모아 보자기와 빨랫줄로 묶고 비닐봉투로 다리까지 묶었습니다. 그리곤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모가 등을 눌러 물에 담그면 남편은 바동거리지 못하게 다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던지
손을 앞으로 고쳐 묶고는 서연이의 머리를 욕조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날 물고문은 50분간 계속됐습니다. 정신을 잃은 서연이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는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모 부부의 공소장은 끔찍한 학대로 가득합니다. 새벽 3시 알몸으로 불 꺼진 거실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역시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키거나 물을 뿌리고 손을 묶은 뒤 하의를 벗겨 창피를 당하라며 벌을 세웠습니다. 학대는 갈수록 잔혹해져 지난 1월엔 서연이에게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강아지 변까지 먹게 했습니다. 서연이가 제대로 먹지 않자 이모는 왜 핥아 먹느냐?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 입에 쏙 넣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만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참 상황이 너무 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비닐에다가 똥을 집어넣고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애가 이거 하고 있다. 이게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인가? 사망 전날에는 팔을 들지 못하는 서연이에게 연기를 한다며 파리채로 4시간 동안이나 때렸습니다. 서연이는 전신이 멍투성이었는데 심지어 목에도 파리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같은 학대는 이모 부부가 찍었다가 삭제한 20개 가까운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여전히 조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법원이 올해 초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외면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포함해서 9개 나라 법률가 400여 명이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는 판결을 조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은 즉각 거부했습니다. このような判決が出されることは断じて受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 국가는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만 192명을 포함해 한국, 미국, 중국 등 9개국 법률가 410명이 모여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 국제법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일본 정부는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人権を中心とする新しい国際法を推し進め、国家によって侵害された人権を回復する新しい手段を与えた判決であると。 이들은 오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앞둔 재판부에도 이 성명을 제출했습니다. 誠実に向き合う姿勢を持っているのだと称してきたのですから、その通り日本政府は実施するべき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오늘 일본 외무상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일본이 불참한 건 한국 탓이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오늘 이 뉴스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가 우리의 전통 옷 한복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만들도록 이끈 주역은 다름 아닌 한국계 학생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한복이 중국 옷이라고 억지를 부리자 참다 못해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한복을 입고 갖가지 쓴 이 사람, 마크 진너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시장인데요. 앞으로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외국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전통 복식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정식 명칭에 넣었고 한복도 발음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한복의 날 제정을 이끈 주역은 한인 학생들이 주축이 된 재미 차세대 협의회. There have been YouTube videos and YouTubers that have claimed that hanbok originated from China, as well as Chinese dramas that incorporated hanbok into their dramas, which has raised a concern and a conclusion. 중국에 계속되는 문화 도발에 맞서서 미국 정치권에 한국 전통 문화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 얻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한복의 날 제정 반대 세력을 우려해 선포식 장소를 끝까지 비밀에 붙여야 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학생들은 또 다른 도시에서 제2, 제3의 한복의 날이 제정되길 고대하며 전통 문화 지키기에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하죠.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 잠시 짙어지나 싶었던 미세먼지도 금세 나아졌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바람이 공기를 위아래로 뒤섞어준 덕분인데요. 내일은 깨끗한 북서풍까지 들어오면서 전국에서 화창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단 아침 공기가 쌀쌀하고 낮에는 온화함이 감돌면서 하루 사이의 기온 차이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서울과 대구 등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기에 걸리기 십상인 날씨니까요. 평소보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비가 조금 오거나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날리겠고요.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퍼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집니다. 서울과 청주 6도, 춘천 5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8도, 대구 19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만에 맑은 날씨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서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1분, 잠시 후면 개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선택 2021 특집 뉴스데스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선택 2021 개표 방송은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